네, 룩아웃티와 같이 향기 있는 남자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가봐야 될 텐데요. 날이 요즘 좀 다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더웠죠, 그죠? 사실 뭐 이번 주에 계속 비만 내린다고 그렇게 겁을 줬는데 네. 지금 뭐 구름 한 점 없거든요. 예, 오늘 굉장히 또 좀 덥던데. 네. 어떻게 좀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뭐 주말에는 부산을 잠깐 갔다 와봤는데요. 부산이요? 네, 어. 그 말로만 듣던 호텔 루프탑 수영장에서 음. 예, 수영도 좀 즐기면서 망중화를 좀 즐기고 왔는데 아하.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호텔 루프탑. 네, 그 거기라면- 사진은 네. 누가 찍어주신 건가요? 사진은 같이 간 저희 식구가 찍었죠. 네. 네. 그 루프탑 수영장은 음. 수영을 안 해도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선글라스가 핀닐스였을 텐데요. 선글라스 안 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눈에 네. 우리 안구의 움직임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밤이라서 뭐 안구의 움직임이 안 됐을 밤이라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야간 수영이 9시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아하. 예, 네. 또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 지난번 협찬 말씀드린 건데 그거 쓰셨어야죠. 네, 라피스 센시블레 쓰셨어야죠. 쓰셨어야죠. 가벼운 안경, 물에 뜨는 안경인데. 아이고. 자, 아직까지 박근영 거기는 아닌 걸로. 네, 아직 박근영 부장님 네. 자본주의의 때가 좀 덜 묻은 네, 걸로. 맞습니다. 저까지 묻으면 안 되고요. 네. 하여튼 뭐 시작하죠. 자, 가보죠. 네. 코스피는 1.3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만 다소 좀 매수하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들 그리고 철강, 정유, 화학 증권, 은행, 보험 등의 금융사 그리고 건설과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등이 강세였는데요. 이외에도 메타의 스레드 돌풍 영향에 광고와 SNS, 핀테크나 음원, 게임 등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9시 20분을 지나면서 기관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은 하락 전환했는데 2518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매수 확대로 재차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9시 30분경 중국의 6월 물가지표 발표가 됐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CPI와 PPI 지표 관련된 흐름을 나타내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CPI와 PPI 모두가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추가 정책,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완화에 대한 근거로 시장은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아직 도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추세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추세가 나옵니다. 지표가 물가 지표는 좀 빠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3거래일 그리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고요. 반면 이제 보험, 기계, 금융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표가 보이는데 이 부분 보시면 검은색이 PPI 그리고 빨간색이 CPI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쪽의 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완화에 대한 근거로 이것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거를 중국 겁니다. 거죠? 네, 중국 겁니다. 중국은 지금 PPI는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자, 거의 권역이 거기까지 빠졌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는 이제 그 한화투자증권에 뭐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올려준 표인데 확실히 뭐 2022년 1월달 이후부터 계속 뭐 거의 빠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뭔가 좀 살려내기 위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쪽은 뭐 지금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업종별로 본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중심으로 보험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일정이 모멘텀으로 하면서 많이 빠졌던 건설업도 오늘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으로도 같이 좀 엮이면서 재건 수혜 기대감이 재부각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결정했다는 급락세를 기록했던 GS건설도 오히려 올랐고 현대건설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대우건설도 최근에 실적이
괜찮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의약품이 가장 부진했는데 6월에 이어서 7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부족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셀 업체 부진하면서 전기전자도 수익률 하위권을 차지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2천억 이상 순매수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부품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강세였습니다. 반면 제약과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약세였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 소재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퓨처인 그룹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장중 에코프로는 100만 원을 상회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권으로 다소 끝났고 BM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유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임이 좀 상대적으로 올라왔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차전지 장비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실 좀 2차전지 내에서도 약간의 순환매가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은 대략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섹터별로 뭐 테마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부터 갑니까? 네, 우선은 스레드입니다. 이게 뭐 메타 쪽에서 일단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핫하죠. 실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프로님은 시작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아직도 한참 더 유행하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이게 스레드를 이게 만약에 한 다음에 스레드를 지우면 그 인스타그램에 날아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레드를 깔고 스레드를 지우면 인스타 계정이 없어져요. 왜? 그 전략이죠. 못 지우게끔. 그렇군요. 와, 처음에 진짜요? 들어갈 때도 인스타로 접속해서 네네, 들어가잖아요.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네네네네. 까긴 했거든요. 네네. 스레드 까셨어요? 우선 무조건 시작해봐야죠. 어때요? 트위터하고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든 뭐든지 생겨나면은 우선 시작들은 다들 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떤 알아야 식으로 되니까요.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뭔가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들을. 그런데 아무튼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는 스레드가 가입자가 출시 사흘 만에 이제 뭐 1억 명에 거의 육박했다. 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명. 뭐 지금 GPT 예. 속도만큼 빠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육박했는데 사실은 오픈 AI 챗 GPT보다도 속도는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메타나 인스타그램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트위터에서도 넘어오는 뭐 일반적인 가입자들도 있을 수 있죠. 트위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1억 명 돌파하는데 챗 GPT는 2달 그리고 틱톡은 9달 걸렸는데요. 인스타그램도 2년 반이 걸렸는데 이번에 스레드 같은 경우는 사흘 만에 1억 명이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스레드가 현재 EU 지역에서는 출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유럽 연합 쪽에서는. 그래서 가입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스레드와 그다음에 그 라이벌인 트위터가 어떻게 다르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BBC 쪽에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게 비슷한데 비디오 부분이 한 5분 정도 좀 더 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메시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텍스트 중심이라는 부분과 리트윗, 그러니까 공유 그리고 좋아요에 대한 댓글 기능 등이 전체적으로 약간 세련된 트위터의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메타는 원래 이 미투 제품이라 해서 이제 약간 좀 따라한 제품들을 메타가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기존에도. 그래서 과거에 스냅챗의 스토리라는 기능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도입하면서 인스타그램 광고 매출의 4분의 1이 이 스토리에서 나올 정도로 약간 따라한 컨텐츠들이 상당히 좀 성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쇼츠 영상 역시 리스라는 것도 풀어내고 아주 맛있게 좀 카피를 잘한다 이런 느낌 많이 메타 쪽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화 기능을 도입하여 게시물 열람을 제한하는 트위터 방식이 아니라 개방형 SNS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불리는 것 같고요. 이 트위터의 기능적인 차이보다는 약 20억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스레드로 이제 많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간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유입을 해서 같이 쓴다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위터에 도전했던 블루스카이나 마스토돈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이제 트위터에 도전했지만 백지 상태에서 트위터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한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상호 연결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빨리 이제 인기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레드를 깔면 나중에 지울 때 인스타그램이 같이 이제 계정이 사라지는 효과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당장 수익 창출 기능 도입보다는 개발 초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매출 효과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메타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기업들에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인 수혜가 맞느냐 이것도 모르겠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는 와이즈버즈라든지 그다음에 플레이디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거의 왔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나스미디어가 4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나스미디어도 급등했고 인크로스라든지 에코마케팅, 모비데이즈, FSN, 인포뱅크 뭐 등등의 광고라든지 SNS 테마주로서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더군다나 AWS나 구글, 메타, MS 등이 도입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나인도 주목을 받았고 와이즈버즈의 최대 주주인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챗봇 서비스를 공급한 솔트룩스 그다음에 페이스북 공식 파트너사인 커넥트 웨이브도 시장에서 부각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디가 이제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나스미디어가 대주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미디어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나스미디어는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선정,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의 2회 수상 기록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타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난해 역대 최고 메타 취급고를 달성한 게 나스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메타 취급고라는 게 뭐예요? 메타 관련된 매출 이런 것들 계약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네. 이제 인식이 되면서 나스미디어가 이제 장중에 급등세가 보이기도 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레이디 지분 46.9% 갖고 있으니까 연결로도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올라서 많이 올라서 한 2,6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보유액이 820억이니까 사실 뭐 밸류 대비해서 현금 보유도 많고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빠졌는데 오늘 주가 좀 많이 튀었고 올해 예상 순이익 뭐 260억 대니까 뭐 PR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밴드 상단이 14배, 플레이디 PR이 작년에 17배 정도가 밴드 상단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튀어 올랐고요. 플레이디가 오늘 상한가를 갔군요. 네, 맞습니다. 네, 플레이디가 네. 상한가는데 46.9% 보유를 나스미디어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미디어 자체가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선정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드 2회 수상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좀 이 관련된 스레드 관련된 주식이 뭐 단기에 끝나기는 뭐 좀 우리가 뭐 당장 내일부터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당분간 그 뉴스에 계속 반응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정말 수혜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그 용어가 막 또 유행이라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쓰린이라는 용어가 이제 첫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레드 이제 처음 쓰는 그렇죠. 뉴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파생 용어들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재밌어요. 보면은 뭐 스레드에 빠져들다, 스팸, 스레드의 차단, 스고이, 대단하다라는 스레드식 칭찬, 스레드 팔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 근데 그 스레드는 결국 뭘로 돈을 벌어요? 결국 트위터랑 비슷하면 사실 큰 기대가 안 될 것 같고 뭐 결국은 새로운, 트위터와 관련된 생태계를 또 구축한다라는 거겠죠. 트위터처럼? 그냥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가입자 수를 다 늘려놓은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맞추느냐니까.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기본적으로 팔로워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일로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유저들이 모이면 광고가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게 또 광고 네, 모델인 거예요? 트위터나 이쪽으로 갔던 광고주들이 스레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크버커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UFC처럼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한판 네네. 붙으면은 최대 네. 수혜는 스레드인 스레드겠죠. 거예요. 네. 네. 스레드.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SNS 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트위터에서 좀 특징적으로 활동되는 성격과 인스타나 이쪽 다른데 스레드에서 이제 활동되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저들의 성격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또 컨텐츠도 좀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메타가 하더라도 인스타하고 이 페이스북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페이스북 여시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들꽃 찍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아저씨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인스타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사용자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주요 이제 팔로업이 되는 로드업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레드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광고라든지 이런 쪽이 돈이 어디로 쏘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광고 관련된 주가들이 좀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차전지 한번 좀 봐야죠. 네, 역시 이제 오늘 뭐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이제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퓨처엠 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장중에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마감 시황 때 이 기저에는 리튬이 있다라고 제가 마감 시황 금요일 날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마감 시황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컨텐츠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가운데 리튬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과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길게 아주 방송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게 오전까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일단 장중에 100만 원 넘어선 이후에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에코프로 BM도 윗꼬리를 좀 달렸지만 플러스코로 끝났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플러스코에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다만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2차전지 양극재 소재보다는 사실은 장비주가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주인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거의 20% 가까이 뭐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에서 수주 릴레이가 7월부터 본격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만간 3건의 북미 설비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서 이게 프로덕트 오더라 해가지고 이게 PO라고 불립니다. 이걸 제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 총 3건의 투자에 대해서 전량 파우치 배터리용 설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현재 미국의 인디애나주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스타플러스 에너지 1차 라인 가동을 위한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알려져 있고요. SK온 역시 포드 조인트 벤처인 블루오벌 SK 2차 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의 북미발 설비 투자 러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7월부터 이제 장비주를 봐야 된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SK온과 현대자동차 그룹 조인트 벤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그룹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2차 발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 조인트 벤처의 주화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7월 이후에 발주 이야기가 많이 나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국내 3사 배터리 장비 발주 규모 추정인데 23년, 24년 보시면 23년도가 전년비 120% 정도 가까이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발주가 올라올 것을 보이고 있고 올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작년 대비 120% 이상 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도 성장이 보인다는 거고요. 현재 기준 셀 3사의 2년간 장비 발주 규모가 650기가와트시 이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 발주에 대한 규모가 확실히 올해부터는 튀어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준은 받아놨으니까 계속 해야죠. 그렇죠. 발주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 하반기 장비 발주 관련인데요. LG 엔솔이나 SK온, 삼성 SA 관련된 그 시계열입니다. 이 규모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45기가와트시, 미국의 미시건에서 45기가와트 이렇게 쭉 지역과 그다음에 규모와 장비 발주 시기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요.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장비 발주가 많이 몰려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좀 보니까 많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장비 발주 선호도는 역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LG 엔솔이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고 네. SK온 그다음에 삼성 SI 순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LG 엔솔과 관련된 장비 발주를 받는 이 장비주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엔솔 향 장비. 그렇죠. 엔솔 향 장비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장비 업체의 수주 잔고 추이인데요. 이제 총 이제 관련된 장비주들의 총 수주 잔고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잔고가 5조 7천억까지 이제 올해 1분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을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21% 증가, 그리고 전년비 91%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좀 큰 표인데요. 이게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수주 잔고가 5조 7천억 정도 이야기됐고 다음 사진 보이시죠? 예,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겁니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향 장비 발주 이 부분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 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PNT라든지 하나기술이 급등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전극 공정이나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자동화나 검사 쪽에 종목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 왼쪽 보시면 삼성 SDI와 SK온에 들어가는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같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장비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뭐 PNT 같은 경우도 PNT는 보이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CIS도 보이실 거고 등등 이렇게 종목들이 보이니까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상반기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각각 40만 5천 대 그리고 112만 9천 대로 전년비 미국은 52% 그리고 유럽은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전기차 판매 성장을 견인한 주 원인이 테슬라발 가격 인하에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국 시장은 상반기 판매 성장 속도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빨라질 것이다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뭐 GM의 신규 모델 출시나 포드의 기존 생산 확대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될 수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PNT나 하나기술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고 네. TSI 그다음 필옵틱스, HYTC도 굉장히 좋았고 2차전지 장비들이 대부분 다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 좀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이 오늘은 꽤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다음은 보험주가 오랜만에 올랐군요. 오늘 아침부터 의외로 셌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보험주가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성격을 보면 2차전지가 좋긴 했는데 다른 걸 보면은 보험주 괜찮았고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건설주가 또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많이 빠졌던 유통주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한 시총 10위는 다 파란불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 빠졌고 2차 전지는 소재주가 일부 좀 어느 정도 견인했지만 장비주로 좀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외의 섹터들은 뭐 물론 조선주나 기존에 좀 좋았던 쪽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섹터를 본다면 유통업종 오늘 엔터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엔터도 많이 빠졌고 유통업종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있던 뭐 이런 뭐 보험주라든지 뭐 눌려있던 금융주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약간 순환매가 살짝 단기적으로 돈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이제 새 KICS를 적용하면서 가용 그리고 요구 자본 등이 증가하게 되고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 관련된 이슈가 개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 경과 조치를 적용한 국내 보험사의 신지급 여력제로 해서 이제 KICS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219%로 작년 12월 말 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이 각각 219.5% 그리고 218.3%로 작년 12월 말보다 13.1%포인트와 13.2%포인트 각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건전성 지표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지급 여력 비율이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의 잠재 위험에 대비해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뭐 은행주들도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리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자산 건전성 부분에서 보험사도 오늘 좀 이게 눈에 띄게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이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 금일 보험사가 올라간 이유는 특이한 이슈는 파악이 된 건 없지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하도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7에서 8% 이상까지 주가 하락한 데 따른 반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장중에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다고요? 네네. 그것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손보업종들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생보도 올랐지만은 생보보다는 손보 쪽이 좀 더 선호되는 쪽으로 이야기됐는데 뭐 특이하게 오늘 뭐 뉴스가 나왔거나 뭐 보험사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갑자기 제기됐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주가들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금융주들이 오늘 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생보사 그리고 이제 손보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배당 수익률은 8%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근데 누가 또 강조한 사람도 특히 없어요. 장중에 누가 뭐 이걸 뉴스로 내거나 뭐 좋다고 부르짖었거나 코멘트를 냈거나 없었는데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 정도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좋았던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지 유통사들도 오늘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유통사 중에 이제 면세점 이런 것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약간 수급의 어떤 순환매가 살짝 단기적으로 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빠지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보험사들 뭐 보면 사실 이거는 사후적인 해석이 그렇게 네. 뭐 네. 그렇게 딱 뭐
이런 설명력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별한 그래서 이슈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내용 기다와 듣기보다는 네. 말 그대로 순환매 정도였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스레드 이슈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광고주들 주가들 보셨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광고? 아까 이제 제가 스레드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 네네네. 에코 마케팅 뭐 등등 말씀을 드렸고 나스미디어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급등해서 그렇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나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오늘 많이 튄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광고주들은 스레드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르기도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 보험 금융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배당 이슈가 이제 그래서 후발로 이제 그런 코멘트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요. 많이 빠진 종목들 업종들이 오늘 조금 튀어올랐다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때문에 사라고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권장해도 사실 믿지도 않아요. 다들. 네. 자, 그리고 오늘 효성그룹주들이 좀 괜찮았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 그 효성그룹주가 지난주에 각각 종목마다 한 약 5%에서 많게는 13% 정도 효성그룹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효성 한때 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난리였는데. 네.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신고가를 냈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예, 아.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관련된 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냈는데 뭐 정프로님이 좋아하셨던 효상 뭐 TNC, 스판덱스 이런 쪽은 이제 주가 많이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효성그룹주가 지난주만 해도 어쨌든 종목별로 5에서 13% 정도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은 효성화학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관련된 악화에 대한 각종 리스크 부각이 있었습니다. 지배구조가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의 영업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증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멘트를 냈는데 베트남의 PP와 DH는 완공 이후에 최초로 지난주에 100% 가동에 들어갔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사우디 프로판 CP가 7월 기준 톤당 $400 수준인데 전 월비 11% 정도 빠졌습니다. 4개월 하락해서 고점 대비 57%나 빠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첫 번째 사우디 프로판 CP 기준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57%나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PP에서 프로판 이게 뺀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보면 최근에 개선세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 다음 사진이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PP에서 프로판을 뺀 스프레드가 역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최악을 지나면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다소 좀 올라오는 분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PP와 DH 같은 경우는 6, 7월 흑전 가능성이 높아졌고 베트남은 8, 9월 정도의 흑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효성화학이 어느 정도 약간 돌아서고 있다.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이제 설명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성화학이 최근에 이제 자본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뭐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화학 관련해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이 하나증권에 따르면 자본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보다는 연구체 발행 쪽으로 확정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이번 달 내로는 최대 1,500억 규모로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본 계정으로 인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당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현재 2,600억 정도에 불과한 시총, 그러니까 효성화학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2,600억 정도가 시총인 것 같습니다. 네. 낮은 시총을 감안한다면 1,500억 유증을 해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주가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유증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 너무 규모가 크니까 유상증자로는 가기는 좀 그렇고 아마 만약에 유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주 효성의 효성화에 대한 낮은 지분율 20.17% 아주 그 굉장히 낮죠, 지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면 공모 유증보다는 주 효성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증 정도만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상법 제542조에 따라서 계열사인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의 효성화학 유증 참여나 주 효성에 대한 자금 대여 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이 재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액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지난주에 불거졌던 대규모 유상증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이런 효성화학의 이슈 때문에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보면 중국의 닝샤 그리고 인도 설비 가동률이 90% 이상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2분기가 전분기 대비 10% 이상의 물량 증대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증익 추세가 유효한 걸로 파악을 한다. 효성 TNC는 그렇게 말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역시 2분기에 탄소 섬유가 원가 하락 때문에 최근에 OPM 그러니까 영업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20% 초반 대비 추가 개선이 예상된다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1000급 탄소섬유 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의 탄소섬유 신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성장 가속화를 확인할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효성첨단소재나 효성TNC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효성화학도 꽤 많이 튀어오르면서 일단 효성그룹주들이 반발세로 오늘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낙폭이 컸었던 주식들에 대한 강한 반등에 네. 이제 변화를 느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 전까지 분명히 재무적 위험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의 소멸을 가지고 나서 투자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효성그룹의 발단은 효성화학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효성화학은 어떻게든 자본 잠식을 탈피하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효성화학을 건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죠. 뭐 업황이 아까 약간 바닥에서 탈피한다는 언급을 있었지만 그게 업황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화학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에서 어떤 뭐 다른 주효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엄청나게 뭔가 뭐 자금을 대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좀 사실상 상법상 불가능하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열사 중에 멀쩡한 회사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업황을 보고 밸류에이션 작업을 한다면 싸다고 이제 평가가 될 경우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타이어 코드나 뭐 아라비튼 쪽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섹터의 소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효성 첨단 소재 뭐 T800, 뭐 T1000 이런 탄소 섬유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변동성 컸던 것 중에 소부장 주식들 조금 변동성 컸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예.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오늘 변동성 오늘 굉장히 같은 컸죠. 변동성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ISC 같은 것들도 오늘 막 주가도 되게 그렇죠. 뭐 튀어나오고. SKC가 이제 ISC 인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같이 좀 안 좋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리포트를 보면 ISC도 그렇고 SKC도 뭐 시너지 효과 이러면서 리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달라요. 네, 주가는 다르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오늘 소부장 쪽이 좀 흔들림이 있는 것들이 뭐 한 종목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HBM 관련해서 보면 또 다 같이 빠진 건 또 아니에요. HBM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프로텍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SFA 같은 뭐 일부 또 장비주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되면서 일부 또 종목들은 꽤 좋았거든요. 좀 그러면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우죽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뭐 그때 소부장일 때는 다 좋았거든요, 대부분 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뭘 발표했는데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리고 그죠. 네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생기는데 일단 뭐 그게 썰어온인지 아니면 뭐 소부장이 다 안 좋았는지 본다면 모든 소부장이 또 빠진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종목들이 정말 실체가 있고 정말 어떤 뭐 수혜를 받는 쪽을 조금 슬림화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대부분 조금 빠지는 쪽에서 또 살아남은 종목도 일부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반도체 쪽을 보자면 여전히 HBM이나 DDR5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변화는 AI 쪽의 데이터 센터 쪽의 흐름들이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인가요? 리포트가 이제 저희가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성장률이 연평균 68% 정도 된다고 하네요. 결국은 그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 늘릴 수밖에 없는 쪽이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단의 1조 원 이상의 투자는 삼성전자 최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관련된 3D 패키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사트라 불리는 후공정단이라든지 이런 쪽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쪽은 여전히 삼성전자 최근에 하지 않았던 투자를 1조 원 이상 하면서 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캐펙스가 느는 쪽에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비주들은 그와 관련된 장비주들은 좀 성별해서 관련된 쪽은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에 스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오늘도 조선 업종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와 피팅 업체도 이제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조선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날렸는데 첫 번째로는 운임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요가 예상 외로 강세를 기록했다. 이게 보통 운임이 안 좋으면 선박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운임이 약세인데 선박 수요는 오히려 강세를 기록했다는 약간
디커플링이 된 거죠. 그리고 조선사들의 선박을 인도한 만큼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이 이유는 밝혔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수주가 내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기조효과에 대한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선사들이 견조한 수주 장을 바탕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신조선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사진 띄워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조선업 쪽의 상반기 지표 점검인데 신규 수주는 오히려 증감이 마이너스죠. 26.4%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가 26.4% 마이너스인데요. 선박 인도라든지 수주 잔고는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신조선가도 오히려 주간 지수로 계속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신조선가 지수와 해운지표 비교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클락시 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 핑크빛인가 이쪽이 이제 신조선가 지수인데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클락시 인덱스가 원래 파란색이 원래 신조선가의 선행지표로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클락시 지수가 선행지표요? 예,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시 지수가 올라가면 후행적으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네. 클락시 지수가 빠지면 원래 신조선가 지수가 이제 후행적으로 빠진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지표로 클락시 지표를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겁니다. 22년 이후로는 봐준 적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그 선행지표로서 이제 이전에는? 예, 그전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클락시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가 빠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왜냐하면 클락시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디커플링 돼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클락시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꺾이고 내려갈지를 잘 봐야 된다는 리포트도 꽤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지표만 보여준 거니까 그건 좀 분석을 다음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운임하고 백 신조선가는 크게 보면 가치가 가겠죠, 그죠? 운임이 세져야 당연히 이제 배에 대한 돈도 지불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네.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가기는 계속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 싶습니다. 전체 물동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이 괴리가 맞아 들어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증권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고 상반기 예상 외의 컨테이너선 수주 강세가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뭐 선주사들의 대응 때문에 풀이되고 실제로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78%가 디젤 외에 대한연료로 채택한 선박이고 15%는 향후 대한연료로의 개조가 가능한 선박이 발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특히 이제 한화오션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한화오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그룹으로 이제 빈수가 되면서 이제 방산 쪽에 관련 수주도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뭐 관련된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기자재, 피팅 업체들도 꾸준하게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멜치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연간 기대했던 성과가 3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뉘앙스가 대충 느낌은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야 이런 말하는 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2분기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실적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별로다. 네, 왜냐하면 네. 멜치증권의 보고서 언급이 2분기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건 뭐 다소 좀 2분기를 보자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약 3개월 주기로 진행되던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소식이 6월 예상을 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내부에 대한 게임은 그 판호가 발급이 됐거든요. 근데 외자 발급이 안 됐어요. 외자 판호가. 6월 달에. 원래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주기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에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외자 판호 발급이 사실 6월 달에 안 됐죠. 그래서 약간 이제 심리가 다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게임이 캐시카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판호 발급 재개와 같은 뭐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멜치증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약간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는 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멜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해온 건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이 검은 사막의 트래픽입니다. 최근에 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트래픽이거든요. 서버가 보면 혼잡 굉장히 많죠. 이게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각 서버마다 이렇게 명이 나와 있고 매우 혼잡 이렇게 혼잡하다가 나와 있죠. 네. 이게 그만큼 유저들 이제 들어오는 게 로그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혼잡이 되면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서버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유저가 많이 가입되면은 여기에 이제 서버를 더 많이 늘리거나 서버 증설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언제 뭐 시간대라는 게 나오나요? 뭐 아니면 여기는 시간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검은 사막 서버 혼잡도가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가 일부 다른 증권사에서 되고 있는데 계속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고 서버 증설이 계속 되는 걸로 일단은 그 리포팅이 아마 실시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네네. 높을 때만 캡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검은 사막의 스팀의 플레이어 수입니다. 아, 네. 이 보시면은 23년 상반기에 튀었다가 쭉 빠졌다가 5월 이후부터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팀에서 플레이어 수가 최근 최고치를 돌파했죠. 검은 사막 쪽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최근에 다소 좀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유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 좀 고무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9월달 필두로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의 글로벌 타겟 신작 출시가 좀 러시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붉은 사막 마케팅도 이때부터 이제 목전으로 다가올 거 보기 때문에 펄어비스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업체 신작에 대한 관심도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제 글로벌 타겟 신작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보는데 사실 뭐 하반기에는 뭐 TL이라든지 NC소프트 그 외에도 붉은 사막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많이 좀 기대가 대작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이슈가 됐냐면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좋았다가 그렇네요. 예, 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넥슨 게임즈가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자,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입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네. 중국의 8월 3일 정식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왼쪽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사진 그 그림 바로 옆에 보시면 8월 3일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 중국의 8월 3일이 정식 출시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가. 그래서 언제 하나 계속적으로 기다렸었는데 이 블루 아카이브가 굉장히 좀 기대작이거든요. 서브컬처 기대작인데 8월 3일이 확정됐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블루 아카이브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저기 그 그림이 있죠. 얼굴 그림이 있는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네. 넘버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네, 저게 무슨 표시인가요? 예. 순위가 1위라는 겁니다. 1위. 아, 그러니까 이게 게임 순위 탭탭, 예, 1위예요? 맞습니다. 탭탭이라는 그 곳에서 예, 게임 순위가 1위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에서도 게임 순위가 1위입니다. 빌리빌리 쪽입니다. 빌리빌리 쪽. 예,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메달 서 있는 곳이 1위라고 돼 메달이 1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빌리빌리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8월 3일 날 정식 출시가 예상되어 있는데 탭탭과 그다음에 빌리빌리 쪽의 사전 예약 순위가 다 1위로 등극돼 있죠.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 21일에서 7월 23일까지 서브컬처 게임 행사가 또 참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요스타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리세 증권에서는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이 관련해서 예상보다 빠른 출시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실적치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고 미리세 증권에서는 넥슨 게임즈에 관련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매출액은 14% 그리고 영업이익을 69%나 올해 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을 올해 내년을 대거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고요. 여기 따라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아마 일평균 중국 매출액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출시 이후에 매출 한 10위권 내에 어느 정도 계속 포진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작들, 뭐 붉은 사막이나 TL이나 이쪽보다는 네. 역시 이제 서브컬처 관련된 게임을 좀 주로 타겟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건설, 뭐 원자력도 역시 뭐 대통령 동유럽 순방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모양이군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순방, 동유럽 순방 세일즈 기대감에 대한 이슈로서 이제 재건.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 이제 중소형 건설수들 같이 포진해서 그렇고 많이 빠졌던 GS건설, 현대건설도 같이 올라왔고 대우건설은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래도 방산 원자력이 같이 이제 묶이면서 네네. 폴란드 순방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K9 자주포가 루마니아가 이제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이쪽 관련된 쪽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구매 계약 관련된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쪽도 덩달아서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뭐 오늘 관련해서 이제 그 컨텐츠주들이 좀 빠졌는데요. 컨텐츠. 네, 관련해서 하나증권이 다소 좀 보고서가 좀 보수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좀 이제 쉽지 않은 보고서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좀 어떤 뷰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뷰를 바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의 높은 글로벌 성과와 제작비 경쟁력으로 편당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작비도 빠르게 확대됐고 편성도 확대됐지만 편성 주체인 방송사와 OTT들이 매크로 환경 변화로 더 이상 비용을 감내하기 좀 어려워지면서 올해부터 급격하게 편성 잠재력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드라마 슬롯을 쉬거나 아니면 예능 등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좀 줄이고 있고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과감하게 많이 투자 안 한다 이거죠. 향후 4년간 집행되는 금액들이 투자 금액이 늘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 투자 비중인데요. 예, 보십시오.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넷플릭스 투자 금액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투자 비중도 보시면 4%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그냥 계속 그 유지한 정도지 뭐 한국 컨텐츠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늘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4년 정도 집행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높은 비용 절감 목표로 밝혔기 때문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축소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디즈니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수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편성 드라마가 80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네네. 드라마가 쉬고 있는 거죠. 대기로. 만들어 놓고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편성을 줄이면서 콘텐츠당 퀄리티를 향상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 편성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다소 조금은 하락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다소 좀 보고서가 좀 보수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이제 네. 하나증권에서 리포팅을 하면서 드라마 제작사 산업의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츠 주랑 등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네. 예. 요즘 그러니까 드라마 막 대작 내놔도 10%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냥 드라마 제작사들의 밸는 조금 그런 거에서 디밸류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엔터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호되는 부분 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진짜 효자예요. 그렇겠죠. 제작비도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청률이 10% 넘게 나와요. 그렇죠. 그냥 그냥 볼 게 그거니까. 그것도 매일 10%가 넘게 나온다는 그 대단한 맞아요. 거니까 사실 막 몇십 몇백억 써갖고 뭐 수목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뭐 어떻게 잘해서 10% 채우느니 일일 드라마로 하면 사실 요새는 공중파 드라마 누가 볼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MBC의 넘버스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하는데 뭐 회계사들 나오는 뭐 그런 네. 건가 봐요. 네. 의외로 진짜 웰메이드 작품인 것 같다.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또 있고 지금 SBS에서는 그 또 나오고 있죠. 그게 뭐죠? 약간 호러물인데 예, 그 부분도 근데 나오고 이제 있죠.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엔터사들은 IP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히트 치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예, 있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 측면에 있어서 자꾸 좀 배제되어 왔었던 점 등이 하나증권에서 이런 좀 보수적인 이제 의견을 내는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도 그렇지만 오늘은 또 기획사들 중에 하이브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많이 오늘 빠졌어요. 약간 덩달아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좀 있었죠. 뭐 이게 콘서트장에서 약간 뭐 그런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좀 이슈가 생기면서 좀 부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많이 빠졌고, 근데 오히려 또 SM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룹인 엑소가 또 오늘 뭐 선주문이 170만 장인가 또 많이 나왔다 해서 그렇습니까? 또 SM은 또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이브가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오늘 또 반응했던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이슈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연예 기획사의 영업이익단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17% 정도 좀 빠질 거라는 리포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하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실적단을 봐서는. 근데 이제 결국 A2K나 알료 넥스트와 같은 이 오디션형 프로그램이 북미에서 성공을 하냐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변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열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그러면 또 정광우 대표,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많은 콜을 받고 있는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